딥스테이트는 중국 공산당 같은 공산주의 국가나 전체주의 국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는 것은 완벽하게 달성한 미디어 통제입니다. 그러나 자유세계에서의 딥스테이트는 정치적 부패, 빅미디어, 빅머니, 빅테크입니다. 자유진영 국가들이 자유와 인권 개인주의를 보호하는 틈을 타고 수년에서 수십 년간 계획적으로 주류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장악해서 양심의 자유가 무너지고 언론은 파괴되었습니다. 딥스테이트는 마르크스 공산주의 영향을 받은 포스트모더니즘에 영향을 받은 인간들이 많은데 그런 인간들이 자신의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타인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에는 관심이 없이 무차별적인 작태를 벌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빅스테이트 세력은 온갖 범죄와 사기, 속임수, 거짓, 뉴스, 조작, 선동질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권력을 장악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자들입니다. 좌편향된 빅미디어들의 조작, 선동질로 사람들을 우롱하는 것도 문제지만 빅테크라는 IT 기업들이 중국 공산당이 하는 짓거리인 불법적인 검열을 하면서 자신들의 유리한 사람들 의견은 퍼나르게 하고 자신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은 차단을 하는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가짜 SM 계정으로 운영되는 봇들을 활용하거나 사용을 묵인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게 소셜미디어 영향으로 볼 때는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를 두고 얘기하면 또 음모론이고 뭐고 할 것 같아서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미국의 현실을 보면서 글을 남깁니다. 미국 선거를 보면 좌편향한 언론들의 행태가 너무 뚜렷하게 보인다는 게 우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좌파 성향의 포스트모더니스트에 의해 장악되어진 언론이나 소셜미디어들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는 게 정보 통제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많이 본 것들이라 미국에서까지 저럴까 하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어느 주류 언론에서도 이슈가 되어야만 하는 여러 내용들을 보도하지 않고 반대로 그런 내용들을 알리는 사람들을 소셜미디어에서 계정을 차단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억압하는 걸 보면 한심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좌파 유튜버나 좌파 방송에 의해 정보가 통제되고 조작되는 것은 오늘 당장 보고 있는 현실이지만 미국도 포스트모더니스트들에 의해 장악당하면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들은 진실 알고 깨어나는 국민을 무서워하면서 비양심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러는 건 그들의 부와 연관이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양심의 자유도 파는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강남 좌파 놈들하고 너무나 같아서 한심스럽지만 기업이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부도덕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도덕적이지 않게 돈을 벌어도 된다는 게 죄악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같은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독선적이고 즉흥적이며 도덕적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인간 쓰레기들이 널려 있다는 것이 문제로 보입니다. 구글이 가입 회원들에게 뉴스나 광고 등을 맞춤 제공한다는 것은 회원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인공지능으로 접속하는 회원의 취향이나 이동 장소 등을 파악해서 자기들의 수익원 창출에 사용합니다. 문재인 대선 때 8천만 건이 넘는 댓글 사건이 있었는데 드루킹 사건으로 알려진 겁니다. 보시라고 알려진 가짜 SM 계정으로 문재인 지지글에 댓글을 숱하게 달면서 그 글이 마치 사실이냥 호도하면서 국민을 우롱한 사건입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이 자신들의 조작 선동질에 돈을 주면서 댓글 부대를 운용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이들은 주로 알고리즘을 통해 생성되지만 자신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쓰레기들을 위해서 그들이 지시한 대로 댓글질을 일삼는데 중국 공산당 내에서 조작 선동질에 이용이 되어집니다.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도 문재인 정권 졸개들에 의해 이용되었다는 게 역겨운 일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졸개들이 그런 중국 공산당에게 도움을 받아서 20년 장기 집권을 주둥이 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중국이 개입을 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계속 정권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세금 도둑질로 자신들의 배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은 망상에서 중국 공산당에게 대가리 숙이는 사대질을 일삼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각성해야 합니다. 외국의 구글이나 트위터를 예로 들 필요도 없습니다. 국내 포털인 네이버나 다음이 왜 그런 것들을 차단하지 않고 거꾸로 조장을 하면서 통계를 조작하고 검색어를 조작하는데 이용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거지만 포털이나 운영자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거래가 있는 듯 했으며 인공지능으로 검색이 가능한데도 안 하고 있다는 건 기술이 딸려서가 아니라 자기들 이익과도 결부가 되어 있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저런 비리를 저지르면서 지들 돈만 벌면 된다는 놈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일개 개인들은 중국의 보부대를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알고리즘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보상적인 우호적 글을 달고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적대적 댓글을 도배질합니다. 문재인 졸개들인 문바들이 한 짓거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적폐 정권은 공산당 하수인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와 같이 글로벌 기업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등의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이 사용한 방법을 접목하려는 데서 중국 공산당에게 이용을 당하며 전 세계 사람들을 전체주의 굴레로 빠뜨리는 계략을 거침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애플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자본주의 아래서 보호를 받으면서 그들의 부를 쌓았습니다. 그들이 더 많은 부를 탐하다 보니까 지금 자본주의 아래서 한계에 도달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중국의 디지털 전체주의가 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들은 포스트 모더니스트나 PC주의자들과 결탁을 하고 시민단체 활동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자본을 떼주면서 사람들을 그룹화하고 사회를 양분화하고 정작 그들은 자신들이 뒤에서 자본을 대어주었기 때문에 다른 기성 재력가들과는 다르다고 하지만 실체는 그들이 그렇게 집단화한 사람들과 결탁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폭력을 조장하며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기존의 부자들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을 활용해서 부를 쌓아왔다면 저런 신흥 자본가들은 짧은 기간 동안 자본주의 혜택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고 자본력이 되니까 이제는 자신들의 부를 독점화하기 위해 인간을 무력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저들이 자본주의 때문에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공산주의 아래서는 저렇게 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마윈이 중국 관치 아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로 배를 채운 인간들이 자신의 부를 늘리고 독점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다보스 포럼은 세계 거대 자본가나 빅텍의 소유자들이 인류를 위해서 모이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그들의 부를 지키고 부를 독점하는 방법을 모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좌파 성향의 인간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들의 돈을 댑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는데 기여하고 그 정권의 비호로 자신들의 독점적 부를 창출하려는 음모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정교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이 물들어 아이들이 세뇌를 당하고 그들이 청년 시대에 들어서면서 좌파 정권의 포퓰리즘에 동조하면서 무능한 인간들이 양산되어 지고 있습니다. 능력도 안 되고 노력도 안 하면서 자신보다 성공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사회가 불평등하다고. 그러나 어찌해서 좌파 정권 밑에서 세금 도둑질 한 돈으로 기반을 잡아 부를 쥐게 되면 또한 저런 거대 빅텍들이 하는 것을 추종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병들고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부의 일부만을 그런 조직을 이용하는데 주고 있지만 정작 그로 인한 나라와 사회의 폐해는 그 수백 배에 달합니다. 그 국가와 사회를 부양하는 것은 그 기업들이 아닙니다. 바로 국민들 자신이기 때문에 그 피해는 국민들이 입는 것입니다. 그들이 뒤에서 그렇게 조정을 했을 때 그들의 기업이나 건물이 손상을 입었나요? 아니요. 힘이 없는 서민들의 생활터전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기존의 것들이 자신들의 이익 추구나 정권 창출에 방해가 된다고 느끼면 그들은 스스럼 없이 폭력을 사용하면서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편을 갈라 양분화시키면서 서로를 적으로 만들게 합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인간들은 좌파 정권들이 자신들의 하부 기관에 세금으로 급여를 지불하면서 양성하는 세금 도둑질 인간들이나 양심을 팔고 알바비를 받아서 하루 저녁 술 처먹겠다고 잔대가리 굴리는 또라이들을 활용해서 가정과 주변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동질에 여러분들이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들은 미사여구를 사용합니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나 PC주의자들의 목적입니다. 한번 그렇게 양심을 팔고 나면 다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 인간들을 청소해야 합니다. 애플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아주 거대 기업들만이 빅텍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거대 사이비 빅텍이 존재합니다. 네이버, 다음, 배달의 민족 등등. 양심과 도덕이 무너진 인간들은 그들이 자본주의 혜택으로 부를 창출하더라도 그 부를 지키고 독점을 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 방식을 따라 간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저런 IT 기업들 뿐만 아닙니다. 거대 자본을 움직이는 헤지 펀드의 소로스 같은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라면 전쟁도 뒤에서 조정을 하는 인간 쓰레기들입니다. 누구나는 그런 인간들을 청소하는 날이 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선동을 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광우병을 팔았던 조작 선동질이나 세월호 사고로 죽은 어린 학생들에 대한 측은지심을 이용하거나 종교 파리개 쓰레기들의 비리를 이용해서 그들을 적폐로 몰거나 일제 치하에서 살아남아 그때 부를 지키고 늘려서 부자가 된 사람들을 적으로 삼거나 노동운동을 빙자해서 놀면서 배돼지 채우면서 뒤로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까면서 지들 배만 채우는 노동운동을 팔아먹거나 여성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선동질하는 페미니스트들이나 색깔론으로 도배질하면서 적으로 삼거나 다른 수많은 방법들이 다 동원이 됩니다. 폭동을 일으켜서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이나 군대를 죽이는 건 영웅이고 그들에게 죽은 경찰이나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역적으로 몰아가고 빨갱이 죽창질로 부자를 처단했던 인간들이 이 나라의 주류가 되어 버린 현실을 바로 봐야 합니다. 그렇게 선동질을 일삼는 인간들이 배후에서 자신들은 다치지도 않으면서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은 조작 선동질로 사지로 내모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정권을 창출하는 방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를 파괴하면 그 앞에 있던 모든 선례와 출처들을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은 무엇이 보통이고 상식적인지 알 수 없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성찰하지 못한다면 지금 벌어지는 일에 대한 미래의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아는 지혜의 근원은 과거의 일들 역사를 바로 알면서 나쁜 것들을 되풀이하지 않는 데서 발전이 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파괴한다면 그런 상식이 무너진 사회는 조작 선동질을 일삼는 소수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에 의해 조종당하게 됩니다. 중국의 모택동이 중국의 과거를 모두 지워버려서 지금의 중국은 문화 빈국입니다. 그러니까 또라이들이 양산되어서 인터넷에서 개수작질들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친일파는 더러운 인간들이 공산주의 선전을 위해서 조작, 선동질을 일삼으면서 공산주의자들을 독립투사로 포장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친일의 역사도 아프고 굴욕적인 역사라 잊으면 안 되지만 그보다 앞서서 해야 하는 건 우리나라 인구의 10%를 죽음으로 내몰고 국토를 유린하고 지금도 사회를 분열시키는 공산주의자들을 뼈에 새겨야만 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만족하고 큰 것보다는 더 낫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일이 잘 못 되어 갈 때 여러분을 진짜 생각하고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짜 디지털 세상에서 많은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적습니다. 일부 어려움을 인터넷 포털이나 소셜미디어에 올려서 일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내용들이 과도하게 포장이 되어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것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에 동조한 사람들의 공감을 하면서 만족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더 충실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PC주의자들, 색깔 혁명을 이용해서 사회를 분열하고 기성세대를 적폐로 몰면서 그들과 분리시키고 적대시하게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서 10개 중에 9개를 피하고 하나에만 참여했더라도 그 하나가 사회를 병들어 죽이는 암적 존재로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 속한 작은 그룹 친구, 가정을 우선 생각해야 합니다. 흥에 겨운 민족이라고 하는 선동질을 믿지 마세요. 그렇게 참여하는 게 공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작은 여러분의 행동들이 쉽게 그걸 악용하는 무리들에 의해 이용되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지 않을 자신은 여러분 스스로가 많은 생각을 하고 스스로에게 자존감을 세우세요. 조작 선동질을 일삼는 가짜 뉴스 미디어들은 거짓말을 자주 반복하면 사람들이 믿는다는 전략을 씁니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보면서 그들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조작 선동질을 전파하는데 돈을 대고 조장하면서 진실을 알려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가짜 뉴스를 주입함으로 주위 사람들을 선동질해서 그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파괴하는 더러운 짓거리를 일삼는 것은 지금 추미애를 보면서도 느낍니다. 나는 이 배우가 중국 공산당이란데 의구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대가리 조아리는 문재인 4대 정권은 빨갱이 정권입니다. 왜 자유민주 대한민국에서 중국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놀아나야 하는지 한심스럽습니다. 독일 나치 전범들이 주장했던 내용들과 너무나도 같은 짓거리가 많아서 전체주의로 보여지는데 그들이 조작 선동질을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면 사람들은 믿을 것이고 그 거짓말을 믿지 않고 저항을 하면 소셜미디어 등을 차단해서 그들의 주장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면서 반대 의견을 침묵시키는 그 방법을 문재인 정권이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란 비극이 이 나라에 있다는 게 한심스럽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망해서 중국에 통합되어 있는 소수민족들이 독립하고 자유가 만연해지면 우리나라도 좀 더 나은 나라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언제 그런 날을 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에이브리엄 링컨이 생각납니다. 링컨 대통령 시절 미국은 남북 전쟁을 겪으면서 가장 심각한 도덕적, 헌법적, 정치적 위기가 있었지만 그는 전쟁의 군사적, 정치적 측면에 맞춰서 나라의 분열을 막았고 수천 명의 분리주의자들을 재판 없이도 체포해서 사회에서 분리해 내므로 지금의 미국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국민을 위해, 국민에 의해, 국민의 정부가 되는 나라를 생각해봅니다. 돈의 양심을 판 물질주의나 돈을 숭배하면서 자신을 위해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이기주의자들, 정치의 올바름이라는 단어를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배돼지 채우는 피가 더러운 인간들을 모조리 청소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지금처럼 정치가 망그러지고 사회가 불안정해지며 경제는 도탄에 빠질 것입니다. 지금 2단계를 넘어가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의 인민들처럼 문재인 적폐들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2020년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문제로 1년이 지나가면서 돌아보면 이것도 인위적인 재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창궐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전 세계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부익부 빈익빈이며 특이하게도 중산층의 몰락이 두드러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유한 딥스테이트들은 재산이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에 중산층은 몰락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생존에 몰리게 됩니다. 미국 포브스지에 드러난 통계를 살펴보면 전 세계 상위 10명의 부가 지난 9개월 동안 4천억 불이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전 세계 651명의 억만장자들의 재산은 1조 1천억 달러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반면에 팬데믹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각국 정부가 거리두기와 비말 접촉을 막기 위해 방역을 하는 동안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는데 지금 거의 파산 지경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팬데믹도 딥스테이트들의 음모로 보여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렵다는 IMF를 겪어봐서 그때 경제의 어려움을 압니다. 또한 2008년 세계 금융시장 붕괴로 인한 충격도 겪어봤지만 지금과 같은 어려운 때는 아니었다는 경험담들입니다. 딥스테이트의 부가 모이고 중산층은 붕괴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굶어 죽게 만드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돌아보면 이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인위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산층이 붕괴되는 것은 각 나라 경제의 근간이 무너지게 되고 그들이 보편적 사회를 이끄는 생각하는 그룹들인데 그들의 삶이 무너지면 지배 엘리트들에게 구걸하는 종이 되어버리고 그러면 독재와 전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 일은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있으면 원인은 추정되기 마련입니다. 지금 일어난 일들을 보면 중국 공산당과 결탁한 딥스테이트들이 권력과 부를 취하는 것으로 볼 때 그들이 배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인 프로레타리아를 버리고 딥스테이트들은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데 방해가 되는 중산층을 몰락시켜서 자신들의 종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목적으로 야합해서 만든 인재입니다. 4차 산업이 시작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내용이었지만 지금 중국 공산당과 결탁한 딥스테이트들이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통해 경제를 붕괴시키고 그들의 자본과 정보 통제력으로 우매한 하층민을 교묘하게 지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이 쓴 동물농장으로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딥스테이트들은 자신의 자본력으로 권력을 쥐어서 자신들의 부를 채우려 하지만 이번 중국 공산당과 마윈의 엔트그룹의 암투를 살펴봐야 한다. 결국은 자본력이 아무리 강해도 정치 권력인 중국 공산당이 독재 세력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딥스테이트를 괴멸시키는 걸 보게 될 거다. 자유민주 국가에서 헌법과 인권 각종 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면서 온실 속에서 자라나는 특혜받은 딥스테이트들이 어떻게 그들이 합작한 공산당에게 이용당하고 괴멸되는지 스스로 당하기 바란다. 공산당이라는 놈들의 특징을 잘 이해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만 채우면 자신들의 울타리 마전에 팽겨치고 그들의 부를 쌓아준 인류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중국 공산당 정치 권력과 딥스테이트의 자금이 싸우면 아직까지는 정치 권력이 이긴다. 이번에 마윈이 2020년 10월 24일 상하이 와이탄 금융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을 깠는데 그 결과를 보면 안다. 마윈은 자기가 운영하는 알리바바 자회사 엔트그룹의 상장을 앞두고 중국에는 금융 리스크가 없는데 그 이유는 애초에 중국에는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없다고 했다. 그리고 미래는 창의력의 경쟁이지 감독 기술의 경쟁이 아닌데 중국에는 감독만 있을 뿐 관리는 없는 상황인데 작은 기차역 관리하던 방식으로 커다란 공항을 관리할 수 없는 법이며 현재 중국은 디지털 금융 혁신이 없어 글로벌 금융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건 과거의 중국 국영은행들을 보고 동네 전당포 수준이라고 말했던 발언의 연장선 상에서 나온 말이었다. 그리고 이 발언을 하고 나서 10일도 안 돼서 돌연 엔트그룹의 상장이 무기한 연기되고 중국 공산당의 반독점 규제가 시작됐다. 마윈이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고 나서 겪는 일들을 보면 된다. 시진핑은 마윈의 연설 내용을 보고받고 중국 공산당에게 엔트그룹의 IPO를 중지시키라고 지시하고 마윈을 소환해서 중국 공산당이 협박을 해 마윈이 자신의 엔트그룹 일부를 중국 공산당에게 헌납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일은 그 정도로 끝나기 어렵다. 중국 공산당의 정치 권력은 마윈의 그런 제안이 의미가 없다.
중국 공산당은 언제든지 마윈의 전 재산을 몰수해서 국유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마윈이 죽지 않는다면 그 재산 모두는 중국 공산당의 일부 상층 특권층에게 다 넘어갈 것이다. 마윈이 중국 공산당 정치 권력보다 딥스테이트를 더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2014년 알리바바를 상장할 때도 시진핑이 중국 내에서 상장할 것을 요구했는데 무시하고 뉴욕에서 상장을 해서 그때부터 마윈은 중국 공산당 정치 권력과는 척을 지게 되었다. 마윈의 도발 이전에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 정치 세력에 도발을 했던 딥스테이트들이 어떻게 된 건지 보면 2017년 중국 재벌인 밍텐 그룹의 샤오젠화 회장이 시진핑 집권 초기 독재적 성향을 비판했다가 실종된 후에 그 모습이 보이지 않으며 2020년 중국 공산당은 샤오젠화 회장의 9개 회사와 그의 자산 200조 원 정도를 사회 공익을 위한 법률에 근거한 조치라는 빌미로 압수하여 중국 공산당의 집권층이 착복했으며 HNA 왕젠 회장도 중국 공산당 내부의 시진핑 이외 계열의 특권층과 비리 커넥션으로 부를 축적했지만 그 비리가 조사되자 프랑스로 도망을 쳤었는데 그곳 휴양지에서 의문의 추락사를 당했으며 중국의 유명 영화 배우 판빙빙의 경우도 시진핑의 정적인 상하이방 계열을 숙청하던 시기에 실종되었다가 갑자기 4개월 만에 나타나서 약 1,450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고 그 후에는 중국 공산당이 선전에 동원되었으며 2020년 중국 부동산 거물로 알려졌던 런즈창 화위안 그룹 회장은 코로나 방역에 실패한 시진핑 주석을 빗대어 왕은 없고 벌거벗은 광대 한 명이 자신을 왕이라고 우기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도발을 한 대가로 순식간에 실종되어 버렸고 그 후에 베이징 법원으로부터 부패와 뇌물수수 공금 횡령,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18년형을 받고 수감 중에 있다. 이런 예를 본다면 아직은 중국 공산당의 정치 세력이 딥스테이트들의 배후를 가진 재력가들을 능히 제압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쉽다. 글로벌리스트 세력인 딥스테이트들이 결탁하여 허수아비 바이든 정권을 미국에 세우고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유럽의 존 콜먼 박사는 1997년에 유럽의 극소수 지배 엘리트들이 다양한 하부 조직을 통해 세계의 정치와 경제의 향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때 당시 존 콜먼 박사가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지만 지금 그가 말한 내용대로 되어가며 딥스테이트들이 어떤 방식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지 여러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존 콜먼 박사는 딥스테이트들이 300명 정도일 것이라고 했지만 다보스 포럼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추정하면 그 수가 좀 더 늘어난다. 이들 모임의 기원은 영국 엘리자베스 1세 때 생겼던 동인도 회사이다. 그때부터 동인도 회사가 식민지로부터 이익을 착취하던 방법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저임금으로 노동을 착취하고 돈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착취하며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고 이를 지배하며 자국민의 취업을 방해하고 해외에서 값싼 노동력을 적극 받아들이고 대국민 유흥과 오락을 조장하여 사고하는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과거 동인도 회사의 식민지 지배 방식은 플랜테이션이었다. 우선 사람들을 낮은 임금을 주고 농장에서 일을 시키고 설탕 등을 재배해 이익을 얻었다. 그런데 그것이 자리 잡게 두면 식민지에서 대주주와 대농장, 경영자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적은 돈을 빌려주고 현지인들을 부려먹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리고 국제 항로 중에 무역의 요충지를 점령하여 사용하는 것인데 동인도 회사에게서는 말라카 해협, 호르무즈 해협, 지브럴터 해협이 거점이었고 이 거점을 통해 지나가는 배들에게 세금을 거둬 들이는 방법이었다. 이러면 어느 정도 착취가 성공을 해야 했지만 결과가 동인도 회사의 의도대로 나오지 않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착취를 할 수가 없다. 식민지 경영 과정에서 대표적인 곳으로 브라질에서 그런 현상이 생겼다. 과거 브라질 원주민들의 경우 채취 경제로 살아가던 사람들이라 일을 한다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노동 착취를 할 수가 없게 되자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수급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노예 무역을 하게 되었다.
그러고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있었는데 생산을 한 것을 팔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했다. 식민지 인도에서 원료를 수입해서 영국에서 2차 산업으로 대량 생산한 물건들을 팔 곳이 필요했는데 대형 시장이 중국이 있다. 당시 중국은 자급자족한 경제를 꾸리고 있어서 중국에서 영국으로 수입되는 차와 비단, 도자기 등으로 영국에서 많은 은화를 중국으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그를 복구하기 위한 삼각무역을 구상했다. 동인도의 삼각무역으로는 매수자들이 있어야 하는데 중국과의 거래에서 수입은 많이 해도 중국에 수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중국에 수출을 할 수 있는 것을 찾다가 중독성이 있는 아편을 중국으로 팔게 됐다. 영국에서 활동하던 글로벌리스트들은 동인도 회사를 통해 중국의 아편을 팔기 위해 중국 내에 있던 유태인 세력들과 결탁하여 중국 내부로 대량의 아편을 들여놓게 하고 중국인들이 아편에 중독되게 만들고 중국 정부와 이 문제로 분쟁을 하다 져서 중국이 개항을 하고 중국 시장을 유럽 글로벌리스트들에게 점령당했다. 아편 전쟁은 19세기 중엽에 청나라와 영국 사이에서 벌어진 두 차례 전쟁으로 영국이라기보다는 글로벌리스트들에 의해 움직이는 동인도 회사와의 싸움이었고 청나라는 져서 중국의 시장을 동인도 회사와 글로벌리스트들에게 점령당했다. 이 동인도 회사는 로스차일드 가문에 의해 운영이 되는 곳으로 연간 3만 상자 이상의 아편을 중국에 팔아 막대한 수익을 남겼다. 현재 글로벌리스트들이 추구하는 것은 전 세계를 식민지화하는 것이다. 선진국, 후진국 가릴 것 없이 글로벌리스트 엘리트 세력들이 장악하여 착취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4차 산업의 경우이다. 그동안 사람이 하던 것을 인공지능이나 기계가 대신하게 되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낮은 임금을 받는 일거리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시스템을 장악한 극소수의 지배 세력에게 모든 자금이 쏠리고 빅테크들에 의해 장악당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전략적 요충지를 장악하고 플랫폼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착취를 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는 힘이 드는 일이던 힘이 들지 않는 일이던 일을 적게 하려고 했고 이들 나라들은 노동력을 구하기 위해서 외국으로부터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생산 경제를 돌렸다. 그러나 그들은 불법 이민 등으로 인해 기존 국민들에 비해 저임금으로 노동 착취를 당했다. 지금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생산을 담당하고 있고 일부 불법 체류자들은 저임금의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 글로벌리스트들이 아편과 같이 사용하는 도구가 스마트폰인데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 있다. 그로 인해 시간과 돈을 쓰게 되고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2세기 전에 글로벌리스트들이 동인도 회사를 통해 사용하던 방법을 그대로 지금 글로벌리스트들이 재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설 같은 일루미나티 음모론. 일루미나티가 빌더버그 회의를 통해 미래에 대한 모종의 최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얼터네이티브 3로 알려진 프로젝트인데 딥스테이트 빅머니 그룹 리더인 로스차일드 가문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이다. 이 내용은 해킹 그룹이 어나니머스에 의해 공개되었다. 비윤리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으로 음모론으로 취급을 받고 있다. 첫 번째 전개안. 지구 환경 악화를 멈추기 위한 노력을 하는 동시에 오염물질과 온실가스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핵을 발사하여 지구의 대기권 오존층에 2개의 구멍을 만든다. 이렇게 되면 이 구멍을 통해 과도한 자외선이 지상으로 쏟아져 들어와 여기에 노출된 다수의 인류가 우주 방사선에 의해 죽음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부수적 효과를 거둔다. 두 번째 전개안. 지상에 대격변이 발생하면 일루미나티와 선택된 일부 부유층 및 과학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장소로서 지하 깊은 곳에 비밀 기지와 도시들을 즉각 건설한다. 유사시에 그들만이 지하시설로 대피하고 지표면에 남아있던 대다수의 인구들은 그대로 멸망한다. 세 번째 전개안. 행성 간 우주선을 건조하고 달과 화성을 개척하여 기지를 건립한다. 그리하여 일정한 수의 엘리트들과 고급 과학자, 기술자들만 그곳으로 이주시킨다.
또한 일부 보통 사람들을 노예 노동자로 이용하기 위하여 납치해서 함께 데려가며 마인드 컨트롤 기술을 사용하여 그들을 통제한다. 인류의 나머지는 지구상에 방치해둔다. 위의 세 가지 계획은 동시에 추진되며 2020년 정도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다고 했다. 오래전부터 미국의 델스기지와 51구역 호주의 파인갭을 비롯한 다수의 여러 지하, 비밀기지 겸 도시들이 세계 전역에 건설되어 온 것과 더불어 오존층에 커다란 구멍들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를 보면 마지막 단계일 수도 있다. 딥스테이트 빅머니와 결탁한 바티칸. 바티칸 은행 전 총재 안젤로 칼로이아가 돈 세탁 혐의로 9년형을 선고받았다. 2018년부터 시작된 재판으로 바티칸 시국 재판소장 주세페 피그나톤에 의해 선고되었는데 바티칸 교황청이 금융 범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칼로이아는 1989년부터 2009년까지 바티칸 은행으로 알려진 IOR의 종교협회의 회장이었다. 이 IOR은 1942년 교황 비오 12세 때 설립되었지만 그 뿌리는 18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 협회는 종교적인 일이나 자선 단체로 지정된 자금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OR은 교황청과 바티칸 시국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관리를 해왔다. 이 은행의 주요 기능은 종교 지도자 및 카톨릭 협회의 은행 계좌를 관리하는 것으로 칼로이아와 그의 변호사 가브리엘 유조가 돈 세탁 및 가중 횡령죄로 선고를 받았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협회의 부동산 자산 중 상당 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것이며 바티칸과 로스차일드 가문, 미국의 화폐 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연방준비은행의 디지털 화폐 등의 일에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좁은 의미에서 딥스테이트는 선출직 외에 관직을 맡고 있는 부류들을 말한다. 이들은 모두 타락한 조직이 아니고 신념에 따르는 이들도 있다. 우리가 관련 자들을 모두 딥스테이트로 분류하기 때문에 좁은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바마나 힐러리는 정치 엘리트나 포스트 모더니스트이고 빌 게이츠나 저크버그는 빅테크 엘리트이고 록펠러나 소로스는 빅머니 엘리트라고 분류하면 적합하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딥스테이트와 관련이 있는 자들이라 통상적으로 다 딥스테이트라고 부른다. 딥스테이트를 좁게 보면 미국 내 여러 정부 기관 중에 공권력과 강제력을 가진 막강한 힘이 있는 기관이 있는데 국방부, 국무부, CIA 같은 정보기관, 사법부, 법무부 소속의 FBI, US 마샬 같은 수사기관 등을 통칭하고 여기에 수사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재무부가 포함된다. 이들 기관은 단순 관료화를 넘어서 그 기관 내에서 숨어있는 권력의 자리를 잡게 된다. 대표적인 인물이 에드가 후버인데 수십 년간 대통령과 정권이 바뀌어도 FBI 국장을 계속한 경우이다. 미국에 선출된 정권을 견제하고 협조하거나 억압하는 역할을 하며 공생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를 내부의 그림자 권력이라고 하고 딥스테이트라고 한다. 국민들의 참정권과 분리된 상태에서 국민들의 감시망을 벗어나서 자기들끼리 숨어서 거대한 권력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그 자체로 선하다거나 악하다는 것은 아니다. 예전의 소련과 냉전 시대 때에는 이런 딥스테이트들은 반공주의자로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는 천병이었고 어리석은 선출직 정치인들이 공산주의에 유화적인 정치를 할 때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래서 딥스테이트가 초기에 형성되었을 때는 공산주의나 기타 외적에 대해서 하나의 비밀, 기사단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정치인들은 변덕스러운 대중의 인기와 선호도에 좌우되어 행정부는 왔다 갔다 하게 되지만 이 기사단 딥스테이트는 뒤에 남아서 어리석은 정치인들로부터 국채를 수호한다는 자기 확신과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을 했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 이후에 이 딥스테이트가 정치 권력과 손을 잡고 타락을 했다. 작년에 피터 나바로는 자신이 딥스테이트를 바로 보았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딥스테이트 행태를 봤다고 말한 것이다.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서 CIA 국장에 임명된 윌리엄 번스는 오바마 정권 당시에 러시아 대사를 역임한 적이 있는 클린턴 국무장관이 러시아와 우라늄 딜을 할 때 그 배후에서 협조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의회 인준을 받는 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 중에 단 한 명도 이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없었다. 따라서 윌리엄 번스는 별 다른 저항이 없이 CIA 국장이 되었다. 윌리엄 번스는 33년간 직업 외교관을 하면서 미국의 이익에 핵심적인 중동, 러시아, 동유럽, 외무부 등에서 경력을 이어온 거물 외교관으로 간주된다. 미국에서 거물 외교관으로 일한 사람들은 대부분 비정파적인 인물들로 정권을 떠나 직업적 외교관으로서 정보와 외교 정책에 협조를 한다. 이런 사람들은 정당 정치와 분리된 딥스테이트 일원으로 본다. 지금 미국 정치는 정파적인 인물들보다는 딥스테이트 본체에 가까운 인물들이 권력을 잡아가고 있다고 보여지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까지 딥스테이트와 결탁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다.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는 트럼프 정권에서 바이든 정권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FBI를 여전히 장악하고 있다. 바이든이 FBI 국장을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 크리스토퍼 레이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젠다에 충실했었지만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조하지 않으며 바이든 정권과 결탁하여 의회 난입 사건을 민주 테러라고 주장하는 바이든 정권에 협조하고 있다. 지난번 의회 난입 사건 때 많은 안티파 사람들이 주동을 하는 것이 TV 화면으로도 중계가 되었는데 의회에서 의회 난입은 안티파와는 상관이 없다고 면죄부를 발행했다.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힘을 못 쓰고 물러나게 된 것은 딥스테이트 본체인 국무부, CIA, 법무부, FBI 등이 선거 직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행태를 보였다. 신거 직전까지는 딥스테이트가 정치 일정이나 선거에 개입하는 흔적을 보이지 않았으며 중립적 위치에 있었으나 선거 직후 바이든 편에 섰다. 법무부와 FBI는 수사 의뢰를 했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정파성을 띠지 말고 국채를 보존해야 하는 관료 권력의 의무를 하지 않고 바이든 정권과 결탁을 한 것이다. 딥스테이트는 기본적으로 정당 정치와 대통령을 포함한 선출직 정치인들과 팽팽한 견제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리석은 정치인들로부터 미국을 수호한다는 확신범들인 것이다. 따라서 딥스테이트 그 자체는 민주당도 공화당도 아니며 정당 정치를 견제하고 국채를 보존해야 하는 집단이다. 딥스테이트 본체 중에 대통령이 되었던 경우는 조지 부시였다. 트루먼, 아이젠하워, 케네디, 존슨, 카터, 레이건까지 이들의 실체를 알고 경고를 하면서 감시망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딥스테이트는 그들의 본질을 벗어났다. 2016년으로 돌아가면 의도적으로 비정파성을 유지해야 할 딥스테이트가 왜 트럼프에 관해서 이토록 집요하게 정파적인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FBI 제임스 코미와 CIA 존 브레넌이 대선 이전 정치 공작을 하고 대선 직후 탄핵에 진행했던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딥스테이트는 소련의 붕괴 후 갈 길을 잃었고 힘은 막강한데 사용처가 안 보이면 그 힘을 잃게 되니까 조지 부시 때부터 결탁이 이루어졌다. 이들이 국채를 보존하는데 우선시하지 않았던 정황들은 부시 대통령 때 911 테러의 진실, 오바마 대통령 때 우크라이나, 이란,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벌인 힐러리의 추악한 부패 행각들, 바이든 부자의 부패 행위들, 부시나 클린턴, 그리고 오바마 정권에서의 글로벌리스트들과 결탁하여 중국, 공산당과 거래한 비리 등에 대해서 전혀 국채를 보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딥스테이트가 과거의 비정파적인 그림자 권력에서 정치, 권력과 손을 잡고 이익단체로 변했다는 것으로 추정을 한다. 지난 정권에서 딥스테이트가 저지른 악행들을 정치적 배후가 없는 트럼프는 못마땅했고 그들과 결탁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딥스테이트와 결탁한 민주당 클린턴, 오바마, 공화당이지만 딥스테이트인 부시 등의 견제를 받아야 했고
부정선거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딥스테이트들의 음모를 이겨내지 못하고 정권에서 물러났다.